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제 뺨을 때린 건 사위였습니다. 이 말을 꺼냈을 때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못했어요. 장모가 사위한테 뺨을 맞다니,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주차장 한복판에서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제 딸이 겪은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패륜적인 사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사돈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최정숙, 올해 58입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고 한때는 부녀회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자랑할 건 많지 않지만 두 딸만큼은 정말 잘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둘째 딸 미정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미정이가 결혼한 사위 이재호.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이라는 타이틀도 그렇고 무엇보다 딸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일부 헌신의 시작. 미정이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사위가 될 사람이 의사라는 건 좋았지만 그만큼 시댁의 눈높이도 높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첫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사돈어른은 은퇴한 고위 공무원 부인이었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어요. 아드님이 대학병원에서 일하신다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사돈어른은 코웃음을 치듯 대답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수준 있는 가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우리 딸이 과연 그 수준에 맞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미정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돈댁에서는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혼수는 물론이고 신혼집 마련에도 우리 쪽에서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거의 다 털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딸이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사위가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 자리에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어요. 그때 사위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사실 과장 자리를 확실히 하려면 개인 진료실을 좀 더 확장해야 해요. 병원 측의 실적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사위의 말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저는 바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딸의 남편이 성공하는 게 곧 딸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장모님.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사위에게 빌려줬어요. 아니, 빌려줬다기보다는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을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사위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때의 그 진심 어린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6개월 후 사위는 정말로 과장이 됐어요. 승진 축하 자리에서 사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 딸을 위해 한 일이었지만 사위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딸네 가정을 챙겼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반찬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위가 좋아한다는 갈비찜, 미역국, 김치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마다하지 않았어요. 엄마, 매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미정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 너희 부부가 좀 편하지. 이서방은 바쁜 사람인데 집에 와서 밥 걱정까지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2년 사이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죠.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만들어 간 반찬을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는 것, 통화할 때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하지만 저는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거니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끼리 모인 자리였어요. 사돈어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병원에서 정말 잘 나가요. 과장이 된 후로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니까요.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달라도 다르다니까. 그 말에 다른 가족들이 축혀 세우자 사위도 어깨가 으쓱해진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웃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도 개업 확장할 때 우리가 좀 보탰잖아요. 그때 도움이 됐죠?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사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돈어른의 표정도 좋지 않았고요. 그건 뭐 빌린 거니까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죠. 사위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빌린 돈이라는 말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 차가운 어조가 낯설었어요. 그 후로 사위의 태도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반찬을 들고 가면 현관문 앞에 두고 가라고 했어요. 장모님, 죄송한데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나중에 가져갈게요.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라는 뜻이었어요. 미정이한테 물어보니 남편이 요즘 너무 예민하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과장 업무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다가 동네 지인을 만났어요. 부녀회 시절부터 알던 후배였는데 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사위분이 병원 과장이시죠? 응, 그런데 왜? 저희 동생이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거든요. 그런데 사위분 요즘 소문이 좀. 후배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좋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무슨 소문인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바쁘셔서 좀 까칠하시다는 정도요. 후배는 얼버무렸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요즘 남편이 너무 늦게 들어와. 맨날 야근한다고 하는데 병원에 확인해보면 이미 퇴근했대.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딸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아, 혹시 이서방한테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확실히 요즘 좀 이상해. 핸드폰도 숨기고 주말에도 자꾸 병원 간다고 나가고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녀회 시절 알던 후배를 따로 만났어요. 그 후배는 정보통으로 유명했거든요. 동네 소식은 물론이고 웬만한 건 다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사위분, 요즘 병원 간호사 중 한 명이랑 자주 다닌대요. 뭐라고? 황예린이라고 한 27살쯤 된 젊은 애래요. 코디네이터로도 일하는데 사위분 진료실에 배정돼 있대요. 둘이 자주 같이 밥 먹고
퇴근 후에도 같이 나간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후배의 말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냉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혹시 어디서 주로 만나는지 알아?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후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사위분이 병원 근처 고급 오피스텔에 자주 가요. 그 황예린이라는 여자랑 같이요. 오늘도 거기 간대요. 지금 가보실래요? 저는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한테는 장 보러 간다고 둘러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랬어요. 2부. 목격의 충격. 후배가 알려준 오피스텔은 병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후배와 함께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언니, 저기요. 후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위의 차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에서 사위가 내렸어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화장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황예린이 틀림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 여자가 사위의 팔짱을 끼는 게 보였어요. 사위는 웃으면서 여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 자식이.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후배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야, 이제 오. 제 목소리에 사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본 순간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라고 부르기는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사위한테 달려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한테 달려갔어요. 황예린이라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썩을 년이 남의 남편을 꼬셔서 가정을 파괴하는 게 재밌어? 응? 아, 아파요. 나요. 여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분노로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사위가 저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세게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진정하라고? 네가 지금 내 딸한테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널 이만큼 키워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장모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오해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오해야. 주차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장모님,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창피해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딸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 구겨진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너 같은 놈이 무슨 체면을 걱정해? 네가 우리 미정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시끄러워. 그때였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저를 세게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모님이 뭔데 내 사생활에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만나는 게 장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장모님도, 미정이도, 아무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어요. 사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사위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렸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사람들의 비명도 모든 게 멀어졌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뜨거운 건 가슴이었습니다. 굴욕감, 배신감,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네 장모인데 네가 지금 날. 저는 뺨을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위는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장모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선을 넘으시면 안 되죠. 그러고는 황예린의 손을 잡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주차장 바닥에 남겨둔 채. 언니. 후배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후배의 휴대폰 카메라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을 다 녹화한 거였어요. 언니, 괜찮아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털어 도와준 사위가, 내 딸의 남편이 나한테 손을 올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맏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 미정이한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딸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맏딸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은경아, 엄마가 지금 니네 집으로 갈게. 김서방도 집에 있지? 네,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가서 얘기할게. 맏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 맞사위도 집에 있었어요. 맞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무엇보다 처가 식구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맞사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 얼마나 늙었을지.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위의 외도, 주차장에서의 대치, 그리고 뺨을 맞은 일까지. 뭐라고요? 맞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맏딸은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재호 그 자식이 감히 어머님한테 손을 올렸다고요? 맞사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미정이는 알아요? 아니, 아직 말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바로 말해야죠. 미정이가 알아야 이혼이라도 하지. 맏딸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돼. 저 자식들.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 그 순간 맞사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호 그 자식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서방. 저와 재호는 이제 동서가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어떻게 감히 장모님한테 손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맞사위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도와줄 거라는 걸. 무슨 방법이 있어? 재호 그 자식 병원에서 깨끗하게만 일했을 리 없습니다. 의사들이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불법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의료 분야 감사 업무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맞사위는 당장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사위의 진료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맏사위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는데? 재호 그 자식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특정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환자들한테 그 회사 제품을 권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겁니다. 또 수술 건수를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한 정황도 있고요. 정말? 네,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재호한테 주신 5천만 원, 그것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재호가 그 돈을 개업 확장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다는 정황도 있어요. 다른 용도라니? 그 오피스텔 전세 자금으로 쓴 것 같습니다. 황예린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딸의 행복을 위해 준 돈으로 사위가 바람 피울 집을 마련했다니. 이보다 더한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미정이한테 말해야겠어. 네, 그래야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맏사위와 함께 둘째 딸 미정이를 만났습니다. 사위가 야근한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엄마, 언니, 형부까지.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모든 걸 말했어요. 남편의 외도, 오피스텔에서의 일, 그리고 제가 뺨을 맞은 일까지. 거짓말이죠? 엄마,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미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내 후배가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사위가 황예린과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저를 때리는 장면까지. 미정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맏딸이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미정아, 이혼해야 해. 저런 놈이랑 같이 살 수 없어. 언니, 나 어떡해. 괜찮아.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그 자식 제대로 혼내줄 거야. 그날 밤 미정이는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사위는 발뺌했지만 증거 영상을 보여주자 할 말을 잃었어요. 미정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됐어. 당신 사과 같은 거 필요 없어.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미정아.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각오해. 미정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3부. 시댁의 위선.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사돈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돈어른이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어른, 왜 오셨어요? 남편이 묻자 사돈어른은 거만하게 말했어요. 이혼은 안 됩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체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제가 나서자 사돈어른이 저를 쏘아봤어요. 사돈, 애초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돈이 아들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간섭했기 때문 아닙니까? 뭐라고요? 우리 재호가 좀 실수를 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사돈이 그렇게까지 나설 일은 아니었어요.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재호 명예를 훼손하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실수요? 외도가 실수예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저한테 손을 올린 건요? 그건 사돈이 먼저 그 여자한테 폭력을 휘둘렀잖아요. 재호가 말리다가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수? 이게 실수처럼 보여요. 저는 뺨에 남은 멍자국을 보여줬어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어쨌든 이혼은 안 됩니다. 우리 재호는 의사예요, 의사. 이런 일로 명예에 흠집이 나면 안 돼요. 며느리한테 잘 타이르세요. 이혼 취하하고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말도 안 돼요.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소리쳤지만 사돈어른은 코웃음을 쳤어요. 고작 초등학교 교사 주제에 무슨 큰 소리예요? 우리 재호가 없으면 뭐가 되는데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들의 타이틀만 중요했지. 며느리의 행복이나 상대방의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무식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우리는 이혼 소송 계속 진행할 겁니다. 뭐? 감히. 나가. 당장. 남편이 소리치자 사돈어른은 코웃음을 치며 일어났어요. 우리 쪽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요? 이 소송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평생 이혼녀로 살게 될 거고요. 문을 쾅 닫고 나간 사돈어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 위선적인 가족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다음 날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제발 미정이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러다가 제 명예가 다 망가져요. 네 명예? 지금 그게 걱정이야? 장모님도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소송 길어지면 미정이도 힘들고 장모님도 소문나고 그러잖아요. 그냥 조용히 합의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합의? 네, 제가 위자료도 드리고 재산 분할도 좀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혼만 조용히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너 같은 새끼는 단순히 이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장모님, 너는 내 딸을 배신했어. 나한테 손을 올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준 돈으로 바람 피울 집을 마련했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해. 그건 너 병원에서 리베이트 받은 거, 불필요한 수술 권유한 거 다 알아. 증거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사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장모님, 그건 제 일이잖아요. 왜 그런 것까지 조사하신 거예요? 네가 먼저 선을 넘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맞사위는 계속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재호의 병원 비리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어머님, 재호 그 자식이 환자들한테 필요 없는 수술을 권유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한테 고관절 수술을 권유하고 실제로는 간단한 치료로 충분한 경우도 많았대요. 세상에.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도 상당합니다. 최소 3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돼요.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맞사위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환자 진료 기록, 수술 내역,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네는 이걸 어떻게 다 구한 거야? 제 친구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병원 내부에도 재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만방자하게 굴어서 적을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쓰지? 일단 병원 이사회에 제보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론에도요. 하지만 그 전에 맞사위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전에 어머님께서 직접 한 방 날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내가? 네, 재호 그 자식이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자기 명예잖아요. 의사로서의 체면, 사회적 지위. 그걸 확실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맞사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병원 앞에 현수막을 거는 겁니다. 사위 이재호, 장모 폭행하고 외도한 폐륜아 의사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뺨 맞는 장면의 사진도 함께요. 그게 가능할까? 물론이죠. 표현의 자유예요. 사실을 알리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제호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증거 영상이 있잖아요. 오히려 제호 쪽이 불리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제 뺨에 남은 멍을 만지는 순간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재호가 일하는 병원 정문 앞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어요.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위 이재호 정형외과 과장, 장모를 폭행하고 바람핀 페류나 의사.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가 뺨을 맞는 장면의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상황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현수막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누군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재호한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현수막 내리세요. 왜?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해도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할 거예요. 그래 해봐. 나도 너 폭행죄로 고소할 거니까. 장모님. 그리고 너 병원에서 한 짓들, 그것도 다 공개할 거야. 그건. 각오해. 이제 시작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통쾌했어요. 4부. 몰락과 새 출발. 현수막 사건 후 병원에서는 재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맞사위가 제보한 자료들이 효과를 발휘한 거였어요. 범죄가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재호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과장님, 이사회에서 소명 기회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지만 재호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호 과장,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어요. 이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위해서 70세 할머니한테 필요 없는 고관절 수술을 권유한 게 환자를 위한 겁니까? 그 할머니는 간단한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사회는 냉정했습니다. 재호의 과장 직위는 즉시 해제됐고 병원과의 계약도 해지됐어요. 이건 부당해요. 병원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부당한 건 당신이 한 행동들입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재호는 10년 가까이 일했던 병원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소식을 듣고 사돈 어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오? 사돈 영감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당신네 아들이 한 짓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오. 우리 재호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의사로서의 경력에 큰 오점이 생긴 거라고요. 장모를 때리고 아내를 배신하고 환자들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 의사 자격이 있나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사돈 어른이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다 그럴 수 있지.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사돈 어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해요? 당신네 아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이해하라고요? 며느리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밖에서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사 주제에 의사 남편 내조도 못하면서. 그 순간 맏딸이 끼어들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데요. 오히려 동생이 너무 잘해줘서 그 남자가 우쭐해진 거잖아요. 뭐, 어디서 감히. 그만하세요, 사돈 어른.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될 거고 재호가 저지른 범죄들도 다 밝혀질 겁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재호를 이대로 망하게 둘 수 없어요. 사돈어른이 울부짖었지만 우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 아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 겁니다. 결국 사돈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황예린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의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황예린이 재호한테 따졌다고 해요. 하지만 재호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나도 이제 끝났어. 너까지 책임질 수 없어. 과장님, 그동안 저한테 한 약속은요? 이혼하고 저랑 결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상황이 달라졌어. 미안. 재호는 황예린을 차갑게 내쳤고 그녀는 혼자 남겨졌어요. 일자리도 없고 명예도 잃고 사랑도 잃은 채. 이혼 소송 역시 우리 쪽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어요. 재호의 외도 증거, 장모 폭행 증거, 그리고 병원 비리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피고 이재호는 원고 김미정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의 70%를 분할하라. 판사의 판결에 재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석에 앉은 사돈어른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었고요. 재판장님,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재호의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의 모든 정황으로 보아 판결은 충분히 합당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재호의 뒷모습은 비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미정이는 이혼 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소심하고 착하기만 했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해. 그동안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지 몰라. 미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용기 낸 거지. 아니야. 엄마가 나를 위해 싸워줬잖아. 심지어 뺨까지 맞으면서. 미정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미정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는 거지. 고마워, 엄마. 미정이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근무하는 학교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들이 와. 언니랑 형부도 같이. 집들이 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맞사위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미정이 새 출발을 축하해. 고마워요, 형부. 형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맞사위는 정말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편에 서서 도와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분노는 이제 추억이 됐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로워요. 복수도 끝났고 딸도 행복하고 제 할 일도 다 했으니까요. 가끔 그 주차장을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 모욕적인 순간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담담해요. 그날의 뺨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요. 딸의 자유, 우리의 승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러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사위가 장모인 저희 뺨을 때렸지만 결국 승리한 건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할 거예요. 이 사연을 쓰면서 쉽지 않은 이야기였고 말하기 부끄러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털어놨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만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과 존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한테 잘해주세요. 있을 때 잘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